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같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저번 시험의 이제 경향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좀 안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치러졌던 교육학 논술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초소이신 분들은, 직접, 시험장에서 접하시지는 않고, 아마 뭐, 기출이라든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문제로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번에 치러졌던 교육학, 논술 문제의 특징은, 일단 물어보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 절반 정도는 정확하게 암기해서 쓰는 부분을 요구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명칭을 쓰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원리를 쓰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제 교육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제 그런 교과서와 관련 없이 좀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키의 문제점을 쓰라고 한다든가, 이런 건 따로 뭐 교육학과 관련된 책에서 따로 정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문항에서도 뭐 일부는 암기로 일부는 적용으로 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4번으로 물어봤던 것이 그 스테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 문화 유형에 관한 문제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화의 명칭을 쓰고, 이거는 정확하게 외워서 그 명칭을 써야 되지만, 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써라. 학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 책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학교 문화를 개선할 것인가는 거의 주어진 문제 상황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총 체계 점수 5점을 뺀 나머지 15점, 그 내용 점수 중에서 한 7점 정도가 외워서 써야 되는, 정확하게 정답이 있어서 외워서 써야 되는 부분이었다면, 한 8점 정도는 이렇게 응용을 하거나 적용을 하거나 말을 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직접 시험을 보셨던 수험생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재작년,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이죠.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되게 교육학 논술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좀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용하거나 적용해서 쓰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적었고, 거의 한 10%에서 한 15% 정도, 나머지는 이제 좀 정확하게 정답이 있어서 이제 외워서 써야 되는, 부분들 많이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그 비중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당황을 해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일단 1차 시험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험 치러 보신 분들은 점수를 받아보고는 또 의외로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느낌보다는 점수가 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실 12월 달에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설명회 할 때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암기로 쓰는 부분과 이제 응용이나 적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응용이나 적용으로 쓰는 부분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비록 작년에 비해서 비중이 좀 작긴 했지만, 채점을 할 때 그 부분은 딱 떨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채점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회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응용 적용 부분이 이만큼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으니까 아마 채점이 많이 완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 점수를 받아보시면 본인의 생각보다는 왠지 나는 이거저거 엉터리로 내가 막 지어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이게 다 틀리면 정말 내 점수가 거의 과락이 나오지 않을까, 아주 낮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아마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오히려 채점이 굉장히 완화될 거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시험 이제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 나는 내가 그냥 그런 부분들 다 소설 썼다고 생각하고 불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많이 인정받은 모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쨌든 작년 시험 경향은 그렇게 이제 예전에 비교해 봤을 때 응용이나 적용 부분을 좀 더 많이 확장시켜서 물어봤다라는 게 바로 작년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매해년도마다, 요맘때 이제 올해 첫 시작을 할 때마다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작년에 시험 경향이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이 다음에 시험 경향도 또 그럴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임용시험은 특히 여기 이제 처음 초수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임용시험 공부해봐야지 준비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임용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항상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즉 작년의 출제 경향이 꼭 올해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느냐 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작년에 암기와 관련해서 잔뜩 물어봤다고 해서 올해도 그럴 거냐? 그렇지가 않고 갑자기 뭐 응용 부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응용 부분을 강화해서 물어봤다고 해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도 응용 부분을 강화할 것인가?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매해마다의 출제 경향은 그 해에 이제 출제 교수님으로 들어가시는 그 출제 교수진들이 그때그때 그냥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분들의 출제 교수진 들어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해년도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전공시험도 매해마다 출제 경향이 그때그때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꼭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도 그 방법이 통할 거냐?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출제 경향이 매해 달라지고 또 매해마다 이제 TO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교육청에 따라서 얼마나 어느 과목에 사람을 많이 뽑는가가 어느 해는 어느 과목을 많이 뽑았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줄어들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TO도 매해 년도마다 불규칙하고 또 매해 년도마다 각 교육청의 합격선도 다 달라집니다. 어느 해는 A 교육청이 이제 가장 합격선이 높았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B 교육청이 합격선이 높아지고 전년도 높았던 A 교육청이 합격선이 낮아지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것도 불규칙하고 그리고 매년 자기가 받는 점수도 불규칙합니다. 여기 이제 장수생들 좀 있으시면 아실 텐데 이제 3수 혹은 4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매해년도마다 내가 받는 점수가 너를 띄어요. 그러니까 교육학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습니다. 19점 받았다가 그 다음에 과락. 그 다음에 갑자기 12점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19점 그러다가 또 한 10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임용과 관련해서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년도의 점수가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의 점수가 그 다음에 나의 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착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점수가 너를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너를 뛰는 경우가 많은가? 정말 내 실력이 어느 해는 확 성장을 했다가 어느 해는 확 줄어서 그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 그 해의 채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학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그 해의 채점 기준이 확 완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물체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다 점수가 올라가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시험을 잘 보고 정말 정확하게 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 해에 어쩌다 보니까 시험 채점 기준이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서 칼체를 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점수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점수를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 그 해 채점 기준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것도 매해년도마다 같지가 않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체를 했어요. 어쨌든 응용 부분이나 이런 분들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올해 물체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물체를 할 거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채점했던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칼체가 들어가는 해가 있고 물체가 들어가는 해가 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대개 그 칼체와 물체를 결정한 기준은 뭐냐면 그 해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해에 시험을 치고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대파람에 처음부터 채점한 게 아니라
일정 이상 샘플을 뽑아가지고 예비 가채점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답안을 썼는지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 가채점을 해봤더니 대부분 정답을 좀 잘 썼다. 정답 반응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채점 기준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칼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비로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가채점을 해봤더니 대부분 다 엉망진창으로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막 말 만들어서 많이 썼더라. 이러면은 채점 기준이 되게 완화가 됩니다. 물체가 되는 거죠. 작년에 물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물론 그 문제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좀 정답을 딱 매기기 힘든 응용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아마 이럴 가능성도 높아요. 즉 실제 여러분들의 답은 그닥 잘 못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닥 정답을 정확하게 많이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도 나도 다 그래 버리니까 그냥 그러면은 채점 기준 완화하자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내가 좀 고득점을 받았다, 혹은 뭐 17, 18, 19 고득점을 받았다, 이게 과연 내 실력이냐?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교육하고 나는 어느 정도의 일정 실력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한 3수나 4수 하신 분들 중에 아주 드물게 일정하게 그 점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일정하게 계속 16점을 받는다든가, 일정하게 뭐 한 18점을 받는다든가, 혹은 거기서 왔다 갔다 살짝 뭐 1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계속 일정한 점수를 받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본인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너를 띄어요. 교육하기.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교육학 시험 자체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험이기도 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4-5개밖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면 알게 될 거고, 혹은 작년 재작년에 배우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항수를 많이 출제하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신뢰도가 높아야만 평가 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야만 여러분들의 측정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교육학은 신뢰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문항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이 범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평가 도구 자체도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서 어느 일정 이상의 실력을 쌓을 정도로 공부를 하기에는 사실 양이 되게 많습니다. 교육학 제가 뭐 전공은 모르겠습니다. 전공은 뭐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몰라서 제가 이제 전공은 모르겠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교육학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하고 점수를 넣는데 힘든다고 얘기하느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학,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많은 양들을 그나마 객관식으로 시험을 본다면, 뭐 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대충 맥락만 알면 객관식은 그래도 읽어보면서 그 중에서 맥락이 떨어진 걸 골라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본인이 정답을 많이 골라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논술형이잖아요. 그 교육학 논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방대한 교육학 영역에서 딸랑 4문제나 5문제, 어느 영역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를 또 정확하게 뭔가 외워서 명칭이라든가 장단점이나 이걸 정확하게 쓰기를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교육학 논술은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암기할 양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전혀 내용이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 어렵지 않지만 이 많은 내용들을 머리에 좀 계속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주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암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즉 작년 시험, 설사 이제 올해 시험이 작년 시험처럼 좀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 시험처럼 이렇게 암기와 이제 그런 응용이나 적용 이런 것들을 거의 뭐 5대5 비율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둘 중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암기 부분이에요. 암기는 자기가 외운 만큼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응용이나 적용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거의 비례해서 그 부분의 점수를 다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솔직히 그거는 좀 보장을 못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정답이 딱 있는 거는 정말 그 정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고 이해하면 정답을 딱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응용이나 적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서 뭐가 주어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많이 응용이나 적용 이런 부분을 많이 해본다고 해서 반드시 잘 쓰느냐 이걸 꼭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간 좀 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암기와 어떤 적용, 응용 부분이 있을 때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받아놔야 돼요. 응용이나 적용 부분, 이 부분은 어차피 어느 정도 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100% 전부 내가 다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전에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일단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까지 이제 확실하게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암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암기라는 게 그냥 단순 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왜 그 이론이 중요한가, 그 이론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암기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시면서 뭐 특히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외우는 작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공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이게 머리에 들어오는 거지, 암기도 되는 거지. 지금 오늘 수업에서 들었거나 공부한 이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전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암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나에게 무의미하다는 얘기고, 무의미한 단어나 철자는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암기라고 이 표현을 지금 했지만 그 암기라는 게 정말 단순 암기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이해와 암기를 포함해서 지금 암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사실 적용이나 응용도 이 부분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험 우리 문제로 물어봤던 것 중에 영교육 과정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뭘 물어봤냐면 영교육 과정의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영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딱 뭔가 교과서에 딱 정해진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정책,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책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영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되게 영교육과정이란 뭐다, 개념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영교육과정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이게 모든 그 책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답을 쓸 수가 있는가?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쓰라고는 하지 않고 시사점을 쓰라고 했지만 결국 그 시사점을 쓰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교육과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이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이 자체가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데 시사점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아시다시피 영교육과정의 개념이 뭡니까? 학교에서 일부러 제외시킨, 빼버린,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 이걸 우리가 영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일부러 안 가르치는 교육과정인데, 그렇다면 이걸 교육 내용을 학교에서 조직할 때 이 영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항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만 많이 초점을 뒀다. 근데 영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뭘 하게 됐냐? 왜 어떤 게 안 가르쳐지는가? 왜 어떤 게 교육 내용 조직으로 선택되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개념에 의거해서 이제 그 영교육과정 개념에 의거해서 그 시사점도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의 이해나 암기 이 부분은 응용이나 적용에서도 굉장히 이게 일단 돼야만 응용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이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노량진에 이제 여러 교육학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선생님들 중에 제가 그래도 이제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을 좀 비교적 많이 다루는 편에 속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배워야 되는 교육학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교육학 내용은 되게 어디에 근거를 한 거냐면 과거에 출제된 기출 영역에 근거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해년도마다 뭐 항상 똑같진 않지만,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보면은 그 출제하는 영역이 갑자기 아무 데서나 끄집어내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기출에 근거해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게 한 4문제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죠. 한 2문제 정도는 과거에, 여기서 말한 기출이라는 거는 과거 객관식 기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 교원 임용고사라는 이 시험 자체가 1991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2012년까지는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2013년부터 이게 논술형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옛날 객관식부터 해서 다 통틀어서 다 기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 4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과거에 5번 이상 기출된 거에서 물어봐요. 그 영역 중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한 문제 정도가 과거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출제됐던 기출에서 물어보고, 한 문제 정도가 한두 번 기출되거나 그동안 20년, 이제 20년도 아니죠. 거의 30년 통틀어서 한두 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물어본 거. 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대개는 한두 번 물어본 거에서 출제를 하는데, 간혹가다, 그러니까 정말 기출 한 번도 안 된 거를 물어본 적이 그동안 우리 교육학노수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7년 이제 됐죠. 7년 동안 딱 2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올해입니다. 즉, 올해 그 스테이노파 오웬스의 학교문화 유형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도 기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작년에 우리 이론반에서 이렇게 할 때 이걸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이론반 내용은 한 번이라도 기출된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게 이제 제 수업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그건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기출된 것에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우리 수업 범주 안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기출 안 된 곳에서 이렇게 문제 내는 건 사실 이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맞춘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왕꽃선녀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7년 동안 딱 2번이었는데, 한 번이 바로 이번에 그 스테이노파 오웬스였고, 또 한 번은 뭐였냐면 한 3년 전쯤에 교육 기획에 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한 번도 기출이 안 된 데서 문제가 나온 거라, 그 당시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게 이제 뭐냐 굉장히 당황했다, 황당했다라고 했고, 그 당시 그 교육기획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제대로 답을 못 썼죠. 이제 말을 그냥 만들어내서 엉망진창 이렇게 막 이렇게 써냈고, 그러다 보니 그때 그 교육기획도 굉장히 채점 기준을 완화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그 스테이노파 오웬스 같은 경우도 명칭이야 이거는 완화시켜 줄 수 없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완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던 거고, 뭐 결과가 거의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그래서 5번 이상 출제된 거 한 50%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물어봤던 것도 뭐 영교육 과정에 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고츠키, 이건 약간 이제 방향을 약간 틀어서 비고츠키를 약간 철학적인 관점에서 물어봐서 약간 당황을 했긴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과거에 이제 출제가 됐던 거고, 중액형 같은 경우도 한 서너 번 정도 출제가 됐던 과거의 기출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스테이노프, 위키랑 이제 스테이노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미 과거에 기출 여러 번 됐던 거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요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관련된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겠다 해서 다 외울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 다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교육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셔야 되냐면은, 과거에 적어도 5번 이상 기출된 거는 일단 그것부터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걸 좀 외워두셔야 되고, 그 내용이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넓히면 과거 한 서너 번 출제됐던 거, 기출됐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또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까지 정리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한두 번 출제됐던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좀 뭔가 이제 뭐 교육학에 관련된 이론들 뭐 이런 것들 자료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얻게 되면 보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 2월 달 이제 이론반으로 교육학 이론에 관한 이제 내용들 공부를 할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교재 상학원은 과거에 기출된 내용들로 이제 꾸며져 있고 그리고 내용 거기 안에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연도나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보시면은 몇 년도 언제 어디에 기출됐다 이런 것도 내용 안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눈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어떤 것들이 좀 덜 출제가 됐구나 이런 것들 좀 구분하시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1, 2월 달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저랑 1년 동안 쭉 공부하실 분들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뭐 1, 2월만 뭐 같이 공부하실 분들 계실 테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뭐 다르실 겁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이제 1월에 개강하면서 우리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상반기 안에 교육학 정리를 다 끝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육학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공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좋건 싫건 본인이 4년 동안 공부했던 게 자기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저거 주워 들은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익숙하고 근데 이에 비해서 교육학은 사실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학 전공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되게 교직 과목으로 한 뭐 대여섯 과목 뭐 이 정도밖에 이제 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나오는 과목은 크게 따져보면 지금 한 5가지 그러니까 6가지 영역이지만 또 이렇게 과목으로 나눠보면 한 10개의 과목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교직 과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중에 몇 과목은 아예 접해보지 않거나 뭐 이런 아니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그런 과목들 한 서너 과목씩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익숙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안 배운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닥 교육학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되게 교직 과목 들으면서 교육학이 좋아졌다라는 분은 제가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교직 과목 자체를에 대한 여러분들 기억이 뭐냐면 되게 지루하고 어쨌든 자격증 때문에 그냥 듣긴 하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주로 발표 수업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내가 발표한 부분은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남들이 무슨 발표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수업 들은 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낯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낯설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학은 암기를 해야 돼요. 쓰라는 명칭 써야 되고 쓰라는 장단점 가능하면 책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암기에 관해서 물어보는 건 정말 암기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상권이고 학원도 이만큼의 얘기가 있어요. 자, 암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수업을 통해서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암기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 본인이 암기를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걸 여러 번 회독을 늘리거나 아무튼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만 이게 우리가 암기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책 2권을 통째로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긴 해요. 상하권을 통째로 외워서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완벽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고 아주 극히 드물게 그런 사진 찍듯이 그런 어떤 기억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간혹 그런 분들 있거든요. 책을 한 번 읽는 것만으로 다 외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의대, 명문 의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그 해 연도의 동기 중에 한 2명 정도가 그런 기억력의 소유자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기만 하면은 확 이렇게 다 외우게 되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지인의 아버님도 그런 기억력의 소유자여서 정말 어떤 책이든 간에 한 번만 읽으면은 확 다 외워버리신대요.
근데 이제 그런 아버님 밑에서 따님 두 분이 태어난 거예요. 두 분이 태어났는데 제 지인은 이제 둘째 딸인데. 근데 이제 아버님은 그런 특별한 기억력의 소유자지만 이 두 따님은 그냥 평범한 기억력의 소유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미치겠는 게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100점을 못 받으면 항상 자기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있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책 한 번도 안 읽고 시험장 들어가는구나. 책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외울 수 있는데. 그래서 100점 받을 수 있는데 100점을 못 받고 1등을 못 했다는 얘기는 너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들어갔다는 얘기구나. 너 어떻게 책도 안 들여다보고 시험장 갈 수 있어? 이러시더래요, 아버지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거죠. 왜 책을 안 봅니까?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반대도 안 외워지는 게 혹시 저만 그런가요? 일반적인 우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고 그게 머리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때로운 경우는 100번을 본 것 같은데도 여전히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아닌데 난 책을 여러 번 보고 들어갔는데도 다 그래도 생각 안 나서 이런 건데 아버지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언니분이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언니분이 결혼한 형부가 또 그런 엄청난 기억력의 소유자.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니가 결혼한 이후에 성인이 돼서 이제 제 지인은 뭔가 이렇게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 번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이제 형부가 자기 친정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부가 이제 쌍으로 스테레오로 형부도 그러더라는 거죠. 처제 시험장에 책 한 번 안 읽어보고 들어가지 책 한 번 읽어보면 다 외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붙을 수 있는데 책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시험장 가는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기억력의 소유자가 아주 간혹 있긴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집안엔 2명이 있는 건데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기억력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여러 번 반복을 해야만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스케줄 잡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하반기는 닥치고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7, 8, 9, 10, 11월은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1, 2, 3,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1월 이렇게 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는 이해와 암기에 초점을 이해와 정리와 이해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암기로 1월에서 6월까지는 일단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는 암기. 사실 암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암기의 시점은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7월부터 암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월부터 암기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3월부터 암기에 들어간다든가 그 앞에 암기 시점을 당길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건 뭐냐면은 재수나 이제 뭐 삼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암기할 거리나 이렇게 정리해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암기 시점을 당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초수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건 초수분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외울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외울 만한 자료가 있어야 내가 그걸 중심으로 외우지 이 책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때 외울 자료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게 요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교육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이해한 것까지 이해를 해서 정리해서 이거를 하나의 단권화 혹은 뭐 서브노트라고 해도 되고 단권화라고 해도 되고 이 앞에 상반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일단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리한 거를 끝내고 그다음부터는 이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제 이해를 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걸 정리를 해놔야 되는가 시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세분화시키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일단 정리를 좀 다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뭐냐면 1, 2월 달에 우리가 수업을 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단권화 시켜서 혹은 서브노트로 정리하는 게 길게 봐서 4월까지는 정리를 다 끝내서 외울 노트 자료를 만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까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5월부터 암기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리 해도 4월까지는 이거 정리 도저히 못 끝내겠다. 왜냐면
전공이나 뭐 이런 것과 할 것도 많으니까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6월까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4월이나 6월까지는 정리를 다 끝내놓고 7월부터는 암기로 들어가셔야 되고, 정리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됐다라는 거, 공부를 좀 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수능을 공부를 한다든가, 뭐 학교에서 시험 공부, 학교 시험 공부는 좀 다르겠다. 좀 큰 시험 같은 거, 수능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뭐 다른, 뭐 임고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무슨 뭐 큰 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린 되게 시험이 11월이면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그래서 11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하고 이렇게 쭉 짜요. 물론 11월까지 계속 놓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스케줄 쭉 짜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공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내용에 관한 스케줄은 언제까지 짜셔야 되냐면은 시험 보기 한 5, 6개월까지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시험이든 간에 시험 보기 반년 전에는 이미 내용 정리가 다 끝내야 돼요.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시험 보기까지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뭐냐? 이미 정리한 걸 외우 반복 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거지. 당장 다음 주 시험인데 오늘까지 정리하고 있어. 오늘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내용이 뭐였더라? 이것도 또 가물가물하고 있어. 이러면은 이거는 벌써 좀 약간 힘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닌데, 합격을 하려면 좀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험도 그 뭐 커다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적어도 6개월 전에 내용은 다 정리가 끝내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1, 2월 달 그래서 보면은 제 1, 2월 달 수업이 안내 받으셨겠지만, 우리 오늘 월요일은 이제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는 1시까지 수업을 하고, 화요일은 오후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에는 오전만 수업이 있고, 화요일은 오전과 오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약간 이제 종일반 비슷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어쨌든 상반기 안에, 그리고 어쨌든 상반기가 아니죠. 저는 2달 안에 우리가 이 교육학의 기출에 관한 내용을 일단 다 알아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그냥 오전만 수업해서는 도저히 이게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으로 그 시간으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상반기에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진도를 다 나가고 관련된 내용을 알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월 달과 3, 4월 달은 수업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오전만, 화요일은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 수업은 1, 2월 수업과 3, 4월 수업 자체는 동일해요. 저는 따로 심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1, 2월 달에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또 3, 4월에 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도 더 이렇게 추가해서 심화 다루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좀 약간 여유 있긴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진도 나가기 여유롭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좀 여유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합격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결국은 나누어서 총 넉 달 동안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빨리빨리 진도를 빼가지고 1, 2월 안에 2달 안에 이걸 다 해버리고 한 번 더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냐. 저는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거는 1, 2월에 일단 진도는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3, 4, 5, 6, 7, 8, 9, 10월은 그걸 반복이에요. 그래서 1, 2월에 했던 내용 3, 4월에 또 한 번 이론만 똑같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5, 6월에는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해서 기출 분석하면서 이때 했던 얘기 다시 또 하고, 7, 8월에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마인드맵으로 교재 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때 했던 얘기 또 하고, 9, 10, 11월에는 문제 풀면서 또 그 문제라는 게 결국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또 반복하고. 그래서 사실은 1, 2월에 했던 수업을 계속 1년 내내 반복이에요. 한 5번 정도 제가, 만약에 저랑 같이 쭉 수업을 하시면 형태만 좀 다르게 해서 한 5번 정도 반복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나중엔 좀 많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제가 수업에서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냥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외워진다고.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대놓고 주입식이에요. 제 수업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통한 이해도 해드리지만 계속 제가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저랑 1년 동안 이제 패키지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1월에 제 수업을 처음 들으면 처음엔 되게 재밌다고 그래요. 막 수업 때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뭐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나중에 90, 11월 되잖아요. 그럼 표정들이 다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정이 어떤 식이냐면 지겨워 또 저 얘기야. 뭐 이런 표정으로 합니다. 저도 알아요. 지겹다는 거. 그런데 그래도 해요. 이유가 바로 뭐냐? 저도 공부해봐서 알고 여러분들도 공부해봐서 알지만 외우려면 지겨울 정도로 들어야 그게 머리에 남아요. 들었는데 또 새롭다? 이러면 이게 머리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들었는데 또 저 얘기야 또 지겨워 정말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그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은 거지 그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엔 되게 지겨워지실 거예요. 하지만 대신에 그런 효과는 있어요. 시험장 가면 제 목소리가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귀에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다.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비거특기 하면 막 이렇게 마치 머릿속에서 이렇게 녹음기가 이렇게 재생되는 것처럼 제가 했던 얘기들을 쭉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수업은 대놓고 좀 주입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걸 계속 반복했더니까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 90, 11월에 제 수강생들은 새로운 걸 푸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3번, 4번 했던 걸 또 써보는 거예요. 또 들어봤던 걸 또 써보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교육학 내용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시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고 아직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아직 이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시험은 하반기가 되게 중요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 하반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상반기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하반기에 한두 달 슬럼프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불안한 요소, 공부에 관해서 불안한 요소가 생겨서 막 마음을 못 잡는다든가 이러면은 금방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학을 상반기에 많이 해두는 게 중요해요. 워낙 이 시험에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몇 문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나는 전공으로 승부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학 몇 문제 안 나오는데 그걸 맞추려고 이 많은 걸 다 공부하고 알려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교육학은 한 20개 정도만 내가 이렇게 뽑아서 20개 혹은 30개 정도만 자기가 이렇게 주제를 뽑아서 요것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전공에 올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셔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전공 점수 잘 받은 데다가 하필이면 그 해의 교육학에서 내가 좀 찍은 데서 그래도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와줬어. 그러면은 당연히 합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나중에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 되게 불안해져요. 왜냐면은 상반기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그래 열심히 해서 교육학은 요 정도만 하고 전공을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던 분들도 나중에 하반기가 되면 슬슬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걱정이 밀려옵니까? 정말 교육학이 여기서만 나올까? 혹시 교육학이 이거 엉뚱한데 내가 뽑지 않은 다른 데서만 다 나오면 어떡하지? 혹시 만에 하나 내가 이러다가 교육학 과락받으면 어떡하지? 아시다시피 교육학 과락받으면 전공 만점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육학을 상반기에 소홀히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교육학이 불안해져요.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 되겠다. 너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교육학을 해야겠다. 10월 뭐 이럴 때 갑자기 교육학을 파고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공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내내 이런 경우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월에 교육학 열심히 하고, 3, 4월에 전공 열심히 하고, 5, 6월에 다시 교육학,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일주일로 봤을 때 이런 경우 있죠. 월화는 교육학 수업이 있으니까, 월화는 교육학만 공부하고, 수목금에는 전공이 있으니까, 수목금에는 전공만 공부하고,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이것도 큰일 나요. 교육학과 전공은 매일매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꾸준히 가야 됩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며칠이나 몇 달 동안 그거를 손을 놓으면 금방 원상태 제로 베이스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화 교육학 열심히 했다가 수목금 전공만 하잖아요. 그럼 수목금 동안 그리고 전공하느라고 교육학을 한 자도 안 봐. 그럼 어떻게 되냐? 수목금 동안 교육학을 다 까먹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월화 교육학 이틀 하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 교육학 하면서 또 전공 한 글자도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틀 동안 또 전공을 까먹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냐? 공부했다, 또 며칠 사이 까먹고 다시 제로 베이스. 또 공부했다, 며칠 사이 까먹고 제로 베이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교육학하고 전공은 매일매일 같이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교육학과 전공을 같이 해야 돼요. 다만 비중은 이렇게 다르게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월화는 교육학 주로 수업 듣고 많이 하니까 월화는 교육학을 뭐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공부하면 전공을 한 30분 보고, 수목금 같은 경우는 전공을 한 5시간 공부하면은 대신 교육학을 한 30분씩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공부라는 게 운동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운동 시합 경기 하시는 운동선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꾸준히 훈련을 하면은 이제 하던 그 가락인데, 그 훈련을 이틀 정도 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확 실력이 후퇴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이 선수 현역 시절에 얘기했던 게, 이틀만 스케이트를 안 타고 이틀만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빙상장에 가도 벌써 자기 몸이 달라지고 이게 띠뚱띠뚱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더 많이 하기보다는 기존에 공부했던 흐름이나 감을 잃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하루나 이틀이나 쉬면 어떻게 되냐? 그 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린 감을 찾기 위해서는 2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쉬었으면 그 다음에 이틀 정도는 다시 공부를 해야 그 쉬기 전 상태로 가고, 만약에 이틀을 쉬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4일 정도는 공부를 해야 그 쉬기 전 상태로 가고, 그럼 만약에 일주일을 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2주는 공부를 해야 그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2달을 교육학을 안 봤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건 다시 제로 베이스. 공부 전혀 안 한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과 전공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다만 비중은 그렇게 좀 조절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둘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 수업은 1, 2월 안에 우리는 내용 정리를 다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웬만한 내용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1, 2월. 좀 늦으면 1, 2, 3, 4월까지 그 배운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외울 거리를 만들어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자기가 만든 자료 보면서 그냥 쭉 외우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날까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갖추셔야 될 어떤 방향성이고요.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렸고, 우리 이론 시간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 이론 시간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게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들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 그 스테이노파 오웬스 부분과 그 다음에 그 3년 전에 뭐 교육 기획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다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커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뭐 완벽 적중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거짓말장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확한 것만,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기출되지 않은 것에서 나온 건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 기출되지 않았던 2가지 있죠. 그 스테이노파 오웬스와 그 다음에 교육 기획이 옛날 제 교재에는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 옛날 교재라는 건 뭐냐면은 객관식대 교재. 지금 옛날에 객관식대 교재는 지금 논술형 교재에 비해서 내용이 2배 더 들어가 있었거든요. 옛날 객관식 때는 훨씬 더 문항수가 많았고 알아야 되는 영역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옛날 선배들 혹시 객관식 때 공부했던 선배들 혹시 이게 교재 구경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제 교재도 어떤 식이냐면, 지금 우리 이 상권이 500페이지, 560페이지인가 지금 그래요. 옛날에 제 객관식 때 교재는 상권이 1000페이지였어요. 학원이 1200페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학원보다 거의 2배 넘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온갖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잡단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교육기획이나 이번 스테이노파 오웬스도 옛날 제 객관식 교재는 그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객관식 때는 그런 것까지 어쨌든 수업에 다 다뤘지만 논술형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수업 시간에 다루고 외우라고 했다가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출된 거 위주로만 이렇게 재구성한 게 지금 현재 교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1, 2월에는 일단 요 교재 내용 다 나가고,
그 다음에 3, 4월에도 똑같이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되 1, 2월과 3, 4월의 차이는 3, 4월부터는 이제 3, 4월, 5, 6월, 7, 8월에서 11월까지 3, 4월부터는 매주 조금씩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뭐냐? 옛날 제 객관식 교재에서 빼버린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교육기획이나 스테인 오브 OS처럼 이렇게 좀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빼버린 부분들을 다시 그때 조금씩 주제를 뽑아가지고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우시라고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중 책에는 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취지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외우진 않다 하더라도 한번 그렇게라도 자료로 접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료를 많이 드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올해는 좀 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해서 그런 자료들과 또 이제 자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자료가 나가는데 이제 그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존 교재에서 빼먹은 부분이 한 파트고 또 한 종류의 자료는 뭐냐면은 이번 그 위키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물론 딱 정답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 그런 것들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자료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지나 웹진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현재 교사분들이 난 이렇게 수업을 했고 뭐 어떤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쓰신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간간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번갈아 가면서 좀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주, 그러니까 3월부터 첫 번째 주에는 그 빼먹은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그렇게 교사들 자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자료를 좀 보면은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범위를 벗어서 나가는 거는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나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시험에 이번 시험에 그 뭐 4번 문제는 제가 스테인호프 오웬스는 안 다뤘지만 개인적으로 전 적중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적중했냐? 작년에 저랑 수업하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마지막에 우리 종강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문제 하나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되게 시험장 가기 전에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불안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와야 그렇게 어쨌든 내가 답을 쓸 텐데 안 공부한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막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면 역으로 역발상을 해라. 반드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라. 분명히 한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 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근데 여러분 제가 수강생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는 결국 남들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르겠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된다? 상황에 맞춰서 써라. 뭔가 외워서 쓴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서 답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시험 문제 보니까 딱 제가 안 다룬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적중 아닌가? 제가 안 하는 부분 하나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최대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대비하기는 뭐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1년 동안의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주에 그 수업에 나간 부분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되게 진도를 좀 일정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진도를 대략 한 60에서 70페이지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60페이지. 그러면은 내일 화요일 오전에 한 60페이지, 화요일 오후에 한 60페이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 주 안에 정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그냥 4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좀 그래도 그 안에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을 하실 때는 뭐 이번 주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예습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습이라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업 끝나면 화요일 수업 끝날 때 말씀드릴 다음 주에는 대략 어디까지 진도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주 안에 그 다음 주 진도 나갈 때까지 한번 쓱 그냥 읽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좀 제가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설명하다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죠, 몇 페이지 뭐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대충이라도 읽어오면 딱딱 그게 어느 영역을 얘기하는 거구나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전혀 책 안 들어보고 예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수업에 앉으면 어디라고? 막 이러면서 찾다가 그냥 결국은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습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그 수업 들은 내용을 아까도 했지만 그 주 안에 정리하라는 얘기는 결국 한번 또 봐야 되는 거니까 복습을 하는, 요런.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2달 안에 하시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예습 복습을 해라. 그러면 지금은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나는 되게 결심을 단단히 하고 왔는데 겨우 그냥 한번 읽어오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주에 정리만 그냥 하면 된다고?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래서 간혹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도저히 예습 복습을 다 할 시간이 없는데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습을 포기하세요.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도저히 둘 다 못한다? 그럼 예습은 포기하고 복습으로 어쨌든 정리해서 이거 자료를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또 하시다 보면 그렇게 진도가 훅훅 나가기 때문에 미처 다 정리를 못했는데 그 다음 주 진도 나가고 그 다음 주 진도 나가고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과감히 중간에 못했던 거 끊고 그냥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 지난번에 못했던 거 하고 하려다 보면 결국 이게 점점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넉 달로 잡고 중간중간에 정리 못한 거는 그냥 빈칸으로 내버려두고 3, 4, 이 부분은 3, 4월에 정리해서 채워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성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가능하면 예습 복습, 그리고 복습 바로 정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하시라는 것,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에 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또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수업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좀 잠깐 봐주시면, 이제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챕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논술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문의 이론과 실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조금 뽑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즉 우리가 이제 이게 교육학 논술 시험이니까, 그럼 교육학 논술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안내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논술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논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므로 논술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치에 맞게 체계적으로 증명해서 서술하는 글을 우리는 논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걸 뭔가 논리적인 증거나 자료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증명하는 글이 논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르셔야 될 교육학 논술은 일반적 논술은 아니에요. 교육학 논술은 시험 논술입니다. 그러면 시험 논술이라는 거는, 시험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에는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교육학 논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정답을 쓰셔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 그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에 관련된 정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암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반드시 그 정답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응용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있어요.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마지막에 스테인호프와 오웬스의 이제 문화 유형이 뭐냐 명칭을 쓰고
학교의 입장에서 이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 쓰시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작년 문제 제시됐던 그 상황이 뭐였냐면 그 학교의 문화 상황이 뭐였냐? 너무 뭐 이렇게 애들 입시에만 매달리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주어졌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기계문화, 명칭은 기계문화였는데, 설사 뭐 그거는 외웠으면 쓰는 거고, 못 외웠으면 이제 명칭은 못 쓰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해결 방안은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보니까 상황이 뭐냐? 뭔가 지금 막 입시만 강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입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인이 이제 말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다만 거기 조건이 주어졌죠. 학교의 관점에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이 입시 문화를 개선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 채점자들이 그런 거 있어요. 이 제시된 관점에 맞춰서 썼는가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입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뭐 내재적 목적을 강조를 한다든가, 그래서 보다 뭐 아니면 학교 입장에서 인성 교육을 더 강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입장에서 쓰는 거, 애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뭐 바꿔야 된다라든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입장 쓴 게 아니라 애들이 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렇게 방안을 쓴다든가, 이러면은 이런 건 틀린 걸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이게 시험 논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답의 방향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쓰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교육학 논술이고, 원래 시험 논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험 논술은 자기 생각을 마구잡이 쓰기보다는 좀 정답에 가깝게, 그 요구하는 관점에 가깝게 쓰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처음 교육학 공부해 보시고, 전혀 이런 사전 자료가 없으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논술이라며.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그냥 내가 생각한 바를 그냥 논리적으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이제 공부하시려고 수강생 오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시 정교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인데, 사실 전년도에 한번 시험을 봤대요. 그냥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전공은 자신 있는데, 왜냐면 본인이 오랜 동안 기간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공은 자신 있지만 교육학은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지 해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봤는데 그 해 문제가 막 이런 거였어요. 경험주신 교육과정 장단점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형성평가의 뭐 기능을 쓰고, 뭐 이런 것들 한 4문제 나왔는데, 본인은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2페이지를, 자기 한 번도 교육학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자료에서 하지는 않지만, 자기는 정말 2페이지를 꽉 채워서 다 썼고, 자기 생각엔 너무나 그날따라 글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학 쪽 전공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글 쓰는 이런 것도 이제 나름 본인이 자신 있으시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본인은 이제 글 잘 썼다고 생각하고,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거의 교육학 만점 가깝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서 받아보니까 교육학의 과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오신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2페이지나 꽉꽉 채워서 쓰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쓰셨길래 교육학의 과락이 나왔냐 했더니, 그게 이제 몇 년 전, 한 3년 전이었는데,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까지 자기가 예를 들고 언급을 하면서 2페이지를 채웠대요. 근데 그 해 시험 문제를 제가 떠올려 보면, 아까 말했죠. 경험주신 교육과정, 형성평가,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도대체 이거와 세월호의 관련이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그냥 뭔가 자기 주장을 막 쓰신 거죠. 거기서 쓰라는 거에 맞춰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주장, 평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막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과락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원래 논술에 필요한 요건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 독창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걸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교육학 논술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창적이거나 비판적 사고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뭘 비판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독창적인 거를 물어보질 않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교육부는 여러분들 생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독창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풀하는 거 제대로 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제대로 썼나, 이것만 보고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적인 독창적인 사고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실례로 예전에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역시 과락 맞은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우리 교육학 논술 보면 주제가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학생의 동기 유발이란 주제에 맞춰서 다음 4가지 이런 써봐라. 이런 식으로 주제 주어지는데, 역시 그 친구도 되게 평소에 글을 잘 쓴다고 소문이 났고, 본인도 스스로 자기 글솜씨에 자신 있는 친구인데, 과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과락을 받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처음에 서론을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생의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 이 주제에 맞춰서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원래 우리가 서론을 쓸 때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글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론은 확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끌어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 뭔가 좀 이렇게 파격적이거나 도전적인 이런 말을 간혹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독자의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고 서론 쓰는 방법으로 이게 이제 매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신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도전적으로 이렇게 도발적으로 딱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과락이 나왔어요. 과락이. 물론 지금 이거는 좀 옛날인데 요즘 교육학 논술이 아니라 예전에 교직 논술 때 그때 과락받은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시험 논술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문제서 그리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그냥 쓰는 거지 여러분들 주장이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설사 그렇게까지 도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론은 그렇게 좀 창의적으로 쓰건 아니면 창의적이지 않게 쓰건 서론 점수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창의적으로 쓰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은 형식상 요건으로 해서 글 전체의 형식,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학 논술의 점수가 15점하고 5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 기준을 보면은 15점이 바로 논술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점이 바로 논술 체계예요. 체계인데 이 5점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 점수 같은 거예요. 기본 점수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하게 갖춰야 되는 요 체계 요건만 갖추면 그냥 5점을 다 줘요. 그러면은 이 5점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했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 쓰러 가실 때는 서론을 쓰셔야 되고 본론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쓰셔야 되는데 서론은 대략 한 3줄 정도. 우리 답안지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줄로 쭉 이렇게 칸이 이렇게, 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답안지잖아요. 서론 대략 한 3줄 정도, 결론도 역시 한 3줄 정도만 구성을 하시면 돼요. 자, 논술 체계 중에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게 한 1점 정도 깎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술의 체계의 이 배점은 이것도 역시 매해년도 똑같지는 않아요. 해마다 조금씩 이게 달라져요. 제가 아까 우리 교육학 논술, 우리 임용시험은 일관성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 기준이나 요소나 이것도 매해년도마다 포맷이 항상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따라 채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채점 기준이 그 다음에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전에 있던 게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알려드린 이 채점 기준은 그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채점했는가 기준을 좀 다 알아놓고 최대한 그 실수를 안 하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떤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점수가 마이너스 1점 깎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안 쓰고 본론만 썼다든가 서론 본론 썼는데 결론이 없다든가 이러면은 점수가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깎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쓰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을 시험 볼 때 따로 서론, 결론 쓰지 않잖아요. 그냥 대뜸 본론으로 이렇게 물어본 내용을 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선 안 돼요. 서론도 한 3줄 정도, 결론도 한 3줄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 서론, 결론의 내용은 안 봐요. 내용은 안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론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본론과 연계 있게 쓰여졌는가, 혹은 결론이 얼마나 본론을 잘 요약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성했나 안 했나만 체크해요. 분량 체크만 해요. 3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서론과 결론을 2줄 미만으로 써버리면 이거는 감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론 결론을 아무리 제대로 꼼꼼히 안 읽어보고 그냥 썼나 안 썼나만 체크해서 점수 준다고 해도 원체 서론 결론의 분량이 작으면, 그러니까 서론 쓰긴 썼는데 딸랑 한 줄로만 썼다든가, 결론 쓰긴 썼는데 딸랑 뭐 한 줄 정도만 썼다든가 이러면은 너무 짧게 썼기 때문에 서론 혹은 결론의 기능을 못한다고 보고 안 쓴 걸로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의 분량은 채워야 돼요. 그게 이제 2줄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서론 한 3줄 정도, 결론 3줄 정도만 구성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 안에 내용을 얼마나 그렇게 창의적으로 잘 쓰나 못 쓰나 이것까지는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 결론은 이제 반드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론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외워둔다라는 게 뭐냐면 뭘 물어봐도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서론을 그냥 외우셔서 쭉 그냥 계속 그걸로 이렇게 돌려막기라고 해야 되나?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거든요. 제가 서론을 쓰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채점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해 주제 연결이 되었는가를 봐요. 그러니까 매해 년도마다 그 해 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해는 아까 말했지만 학생의 동기유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써봐라. 또 어떤 해는 교사의 뭐 반성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써봐라. 이런 식으로. 올해도 주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주제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도 이따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올해도 매해 년도마다 그 해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가 서론, 본론, 결론에 한 번씩 언급이 돼야 돼요. 그 주제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제 연결은 물론 논리적으로 잘 연결하면 가장 좋긴 한데 굳이 그것까지는 보진 않고 언급이 됐나 안 됐나를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서론을 쓰면서 그 해 주제를 좀 언급했는가. 그리고 본론에 관한 내용을 쓰면서 또 그 해 주제를 연결해서 언급했는가, 결론에 관한 내용을 쓰면서 그 해 주제를 연결해서 언급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론 같은 경우는 요령을 일단 알려드리면, 서론 제가 항상 3줄로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바로 뭐냐면 올해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동기유발을 위한 방법이란 주제에 맞춰서 뭐 써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거죠. 학생을 어떻게 동기유발할 것인가에 관한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의 그 주제는 그 해 주제에 맞춰서 바꿔 끼우시면 돼요. 혹은 뭐 교사의 반성적 고찰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은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써주셔야죠. 이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했으면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한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냐하면 하고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의 동기유발은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애들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세요. 예. 아이들의 학업과 교육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반성적 고찰, 우리 예비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과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 안 나면 그냥 그 주제가 애들 교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항상 똑같아요. 따라서 본글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 학생의 동기유발이란 주제에 맞춰서 다음에 4가지 내용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서론 끝이에요. 서론 생각 안 나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이 요령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시험장 가서는 되게 시간이 촉박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을 쓰기도 되게 촉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나 결론을 그때 딱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생각해서 쓰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론과 결론은 이런 식으로 뭔가 요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외워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그 해 주제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빨리 써버리고 치우신 게 가장 좋아요. 서론 결론을 잘 썼다고 점수를 더 주거나 이렇게 좀 그냥 외워서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덜 주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나만 외운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요령을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만 이 요령을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다 보면 같은 서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 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채점을 하다 보면 같은 비슷한 서론을 되게 많이 본대요.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이게 누군가 훈련을 시켰나 보다. 이렇게 쓰라고, 눈치를 채요. 하지만, 채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런 요령으로. 그러니까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본론에서, 결론은 어떻게 구성하신다면, 본론에서 썼던 걸 좀 요약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고치기 아니면 영교육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쓴 내용들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를 연결해서 한 줄 써주시고, 맨 마지막 문제는 항상 똑같죠. 따라서 위에 이 내용들은, 아까 그 주제 다시 언급, 학생의 동기유발을 한 주제에 많이 필요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서론 결론 쓰는 거는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저랑 쭉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쓰는 작업, 1, 2월에는, 이 이론 수업만 하지만, 3, 4월부터는 아까 이제 똑같은 이론 수업에, 그 다음에 자료 좀 드리고, 3, 4월에는 문제를 또 드려요. 그래서 매주 이제 조금씩 문제 풀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드리는데, 그럼 문제와 함께 모범 답안도 이제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 3월부터 3, 4, 5, 6, 7, 8 이렇게 계속 문제가 나가면서 그때마다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는데, 그 모범 답안을 매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제시되는 서론과 결론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문제 내용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서론도 일정한 형식으로 반복해서 쓰이고 결론도 일정한 형식으로 반복해서 쓰이는구나. 그러면은 되게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감을 잡아요. 아, 서론은 이 정도 수준으로 쓰면 되고 결론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요약해서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 형식을 누구나 다 익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서론하고 결론은 그러니까 최대한 요령으로 외워서 빨리 써서 치워버리는 게 가장 좋고, 문제는 바로 뭐냐? 본론. 이게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답은 다 본론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문단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 1, 2, 3, 4 네 문제죠. 그러면은 본론을 네 문단으로. 첫 번째 문단에 1번 문제 답을 쓰고, 두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문제지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영교육과정과 중액형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따로 써가지고 나눠서 결국은 6문단이나 7문단으로 쓰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사실 상관없어요. 문단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더 문단을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했느냐 혹은 7개로 구분했느냐 이걸로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문항수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비고치기에 관한 답을 첫 번째 문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영교육과정과 중액형 문제 물어가고, 세 번째 문단에 정착교수하고 위키 같이 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문제 나오면 4문단으로, 5문제 나오면 5문단으로. 그래서 한 문단에 그거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교육학 논술할 때 많이 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게, 논술을 어떻게 쓰지? 선생님,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간혹가다 어떤 분이 계시지만 한 번도 저는 레포트도 써본 적 없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예체능이나 이런 쪽에서 실기로만 계속 시험을 보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드물게 전 레포트도 한번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저 각각의 문단 답은요, 그냥 문제에서 쓰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문제가 비고치기의 입장에서 지식관의 명칭, 지식의 그다음에 성격,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각각 하나씩 쓰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쓰시면 돼요. 더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빼면 안 되죠. 사실 빼면 이제 점수가 나가는 거고,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비고치기 입장에서의 지식관은 뭐다, 명칭은 뭐다 쓰고, 그 다음에 그가 제시한 지식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다. 물론 약간 부연 설명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고치기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고, 학습자의 역할은 뭐다. 그냥 딱 그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로 문장을 쓸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더 이렇게 화려하게 미사역을 덧붙이거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가장 이 시험 점수와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쓴 건 뭐냐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따로 글 쓰는 요령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본론의 그 문단들은 문제에서 쓰라는 거에 맞춰서 요구하는 것만 딱딱딱 써주시면 되고, 다만 주제와의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그 문단에서 이제
주제를 좀 연결해 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고츠키는 이렇다라고 다 쓴 다음에 자, 이러한 비고츠키의 이러한 뭐 지식과이나 이런 것들은 뭐 토의식 수업에 이제 많이 뭐 영향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주제를 좀 연결을 해가지고 사실 그 연결은 매번 다 해야 되느냐 하면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4문단인데, 4문제 다 답을 쓸 때마다 비고츠키 쓰면서 또 토의식 수업은 이렇다라고 쓰고, 또 뭐 영교육과정 쓰면서 또 이거는 토의식 수업과 뭐가 관련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 문단마다 주제 연결, 언급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한 번만 해도 일단 그 4문단 중에 혹은 5문단 중에 한 번만 연결을 해도 주제 연결한 걸로 이제 처리를 해요. 그런데 다만 하나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조교들 채점할 때도 그렇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막 읽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닌지라 이렇게 막 이렇게 읽다 보면 순간 약간 딴 생각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뭔가 이 문단의 그 주제를 연결해서 언급을 했는데 미처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거나 못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번 정도는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문단이면 4문단 중에 2번. 최소한 2번 정도는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간혹 이제 아니다, 나는 그것도 불안하다, 2번 연결했는데도 만약에 채점관들 못 읽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연결을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안 이렇게 쓰실 때 좀 시간이 그래서 좀 시간도 여유가 있고 불안하다 하면 다 연결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너무 바쁘다, 막 이거 답 쓰는 것도 힘들고 바쁘고 지금 시간 여유가 없다 하면 2번 정도 연결하시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안을 쓰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주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외에 맞춤법 이런 건 안 봐요. 띄어쓰기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맞춤법도 아주 심각하면은 감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쓰는데 한두 번 맞춤법 틀리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뭐 잡지 않는 거고, 아주 심각하게 한 줄에 뭐 맞춤법이 3-4개씩 틀린 게 막 연속으로 막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교사를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마이너스 1점. 그거 아니면은 맞춤법 굳이 깎지 않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보지 않습니다. 답안을 쓰실 때 이상한 표시를 하시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도 마이너스 1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표시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문장 기호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장 기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쓰다 보면 빼먹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삽입 표시 이렇게 한다든가, 줄 바꾸는 표시 이런 거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 한다든가,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문장 기호가 아니라 왜 별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아니면 뭔가 막 그림을 거기 막 이렇게 그려 넣는다든가, 간혹 뭐 그런 경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신 분이겠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심심해서 그런지 뭐 그림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놓고 이러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감점이에요. 그런 건 감점이고, 하지만 일반적인 문장 부호,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는 그 얘기를 작년에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매해마다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진다고. 표현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하죠. 도대체 뭘 가지고 표현의 적절성을 할 거냐. 그래서, 그 표현의 적절성 부분은, 채점자의 재량에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그 채점자들이 이걸 뭘로 채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로 글씨를 좀 많이 봤던 해가 있었어요. 글씨체. 그래서 글씨체가 괜찮으면 그냥 두고, 글씨체가 좀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좀 글씨체가 너무 이상하고 작거나 이상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1점. 너무 글씨체가 작고 이상해서 도대체 뭘 썼는지 모르게 읽을 수도 없게 되면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글씨체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좀 글씨를 좀 크게 이렇게 쓰시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글씨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되게 악필이고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라 글씨체를 바꿀 수 없다는 거 누구나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글씨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다만 신경 쓰면 약간 크게 쓰는 건 가능하거든요.
작게 쓰지 마시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그걸 스캔을 해서 화면에 띄워서 채점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뜩이나 글씨를 작게 쓰면은 잘 안 보여요,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예쁘게는 못 써도 그냥 크게는 쓰는 거는 이거는 좀 신경 쓰면 되니까 평소에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쓰는 거, 예, 그거는 좀 본인이 글씨를 작게 쓰신다면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기타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 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그 앞에 인트로로 나와 있는 논술문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논술문을 쓰는 방식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요령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답안 쓰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교육학 내용 한국교육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대략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거는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좀 길게 했는데 대략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